자, 그럼 지금부터 박물관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서 박물관이 어떻게 탄생했고 변천했으며 또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저는 부산교육대학교 전진성입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분들도 박물관에서 옛 유물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또 전시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겠죠. 우리 민족의 아주 훌륭한 유산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설령 본인 자신은 관심이 없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시대에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부터 시작해 보죠. 여러분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하기야 소피아가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 지금은 모스크니까 모스크 소피아라고 해야 되나요? 성 소피아 모스크가 있죠.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이스탄불에 가시는 분을 이것을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죠. 가장 유명한 건물인데요. 사실 이 건물은 모스크가 아니라, 즉 이슬람 사원이 아니라 원래는 그리스 정교 성당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로 만든 도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콘스탄티노플에 만든 그러한 정교 성당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교에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잘 아시지만 정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정교는 그야말로 정통, 로마 황제가 승인한 그런 정통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정교의 발원지이자 그것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그리스 땅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리스 정교라고 하고, 그것이 나중에 러시아로 넘어가서 이제 러시아 정교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정교 성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15세기에 1400년대에 결국 이 불멸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지금의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락되고 이곳이 위대한 도시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도시가 되죠. 자, 그런데 그곳에 바로 유명한 위대한 성당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성당은 어떻게 할까? 부셔야 할까? 당연히 부실 이유가 없죠. 그 좋은 성당인데. 약간 리모델링해서 모스크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스크가 되었죠. 잘 보면 로마식 아치 기둥과 이런 걸 보면은 로마식 건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지금은 모스크죠. 자, 박물관에서 유물을 수집하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태일 수 있겠죠.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도 아니고, 그럼 아예 완전히 부시고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 있던 건물을 완전히 용도를 바꿔서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쁜가요? 이게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오히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무리 아닌가요? 사실 바로 박물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위의 기본 발상,
과거의 유물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저장하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시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특수한 그러한 조건 속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할 때 박물관이 도대체 어떠한 기관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박물관이 영어로 뮤지엄이라고 하죠. 뭐 독일어에서도 무세움이라고 하고 프랑스어로도 무제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뮤지엄이란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 무제이온입니다. 무제이온은 뮤즈 여신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9명의 뮤즈 여신들이 있는데 이런 뮤즈 여신들이 기거하는 신전이죠. 뮤즈 여신들은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신들이죠. 그녀들이 기거하는 멋진 신전이 바로 무제이온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무제이온의 라틴어식, 즉 로마식 버전이 무세움인 것이죠. 뮤즈 여신들이 기거하는 장소, 집. 자, 즉 뮤지엄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성한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죠. 이에 비하면 이것의 번역어인 박물관이라는 번역어는 그리 적합한 번역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박물관은 그냥 물건이 많이 널려 있는 곳이거든요. 일종의 시장 같은 곳이죠. 그러나 뮤지엄의 뜻은 원래 그렇게 시장 같은 곳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이 숨쉬는 아주 신성한 장소라는 어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뮤지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유명한 건물 우피치가 있습니다. 디귿자형 건물인데요. 그 피렌체의 유명한 가문이 있었죠. 바로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이 소유한 건물이었습니다. 우피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탈리아 말을 모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것 같지만 별 얘기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그냥 사무실 건물이에요. 자, 여러분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메디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르네상스란 말이죠. 우리말로 문예의 부흥. 즉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이탈리아 반도에서 옛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과 문학, 예술이 부활했고 이런 문학과 예술 학문의 부활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재생 부활을 뜻하는 이탈리아 말 리나시타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어식 버전인데요. 어쨌든 이 르네상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 유럽이 이제 바다 건너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지중해를 석권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돈이 돌게 되고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소위 우리가 중세라고 불리는 유럽 사람들 그냥 농사 짓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 신심이 두터운 순진하던 사람들이 이제 돈 맛이 들게 되면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좀 까지게 되는 거죠. 그냥 욕망에 이제 젖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당시에 돈 좀 있고 좀 쓴다는 사람들, 좀 세력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풍조가 생기는데 이들이 옛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탈리아는 옛날 로마 문명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 조각품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땅바닥에 처박혀 있곤 했죠. 여러분들 박물관 또는 뭐 사진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품은 대부분 나체 아닙니까? 그런 나체의 모습이 종교적 신앙심이 아주 두터운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게 보여졌죠. 문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내던지거나 파괴하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서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 고대 로마 시대의 조각품들 중에 코가 잘려 있는 게 많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이 자른 거죠. 왜냐하면 그 조각품들이 뭔가 악마적인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코를 자르면 그 악마의 그 나쁜 속성이 사라진다고 그 미신을 믿어갖고 코를 많이 자른 거죠. 그처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그 조각품들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벗은 인간의 신체가 아름답게 느껴진 것이죠. 그 전에는 가려야 될 그런 나쁜 어떤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몸이 갑자기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시작한 그런 이탈리아 상류층들의 그런 기호가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 무가치하던 그런 조각품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으니까 그것을 놓을 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당한 곳에 그것들을 모아놓게 됩니다. 이 우피치 건물 보면은 이게 사무실 건물인데요. 3층 건물인데 맨 꼭대기층을 바로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방으로 만든 것이죠. 우피치 건물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우피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죠. 이 우피치의 복도를 가리키던 말이 갈레리아란 말이었는데 이 말이 지금은 상업 화랑을 의미하게 되었죠. 박물관은 그림을 파는 곳이 아니고 이제 갤러리는 그림을 파는 곳인데 어쨌든 이 우피치의 복도를 가리키던 말이 지금은 갤러리란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관심 없었던 그런 조각품들을 모으게 됐는데요. 즉 수집, 컬렉션이 시작됐는데 사실 그거는 산업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유물이기 때문에 무한히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가고 그런 방법이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만들어 라고 주문하게 되고 그래서 예술가들을 키우게 되죠. 돈을 주고 그것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후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소위 컬렉션과 패트로나지야말로 수집과 후원이야말로 박물관이라는 기관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요소 뭐 하나가 더 갖춰져야지 박물관이 형성되는데 아직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까지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 이런 공간을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스튜디올로라는 그리고 주로 서재라는 의미죠. 서재에 그런 걸 이제 많이 설치해 놨으니까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걸 캐비닛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캐비넷 어감이 좀 많이 다르지만 그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독일어권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바로 분더캄머인데요. 분더캄머. 무슨 말이냐면은 분더가 영어로 원더고 캄머가 챔버입니다. 즉 원더 챔버, 원더러스 챔버, 즉 경이로운 방, 놀라운 방. 왜냐하면은 이게 평소에 딴 데서 볼 수 없는 희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득 모아놓은 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 방의 용도는 아주 분명하죠. 잘난 체 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권세 있는 사람을 딱 초대해가지고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고 포도주도 먹고 이제 기분이 좋아졌을 때
잠깐 좀 안내할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서 이 방의 문을 여는 순간 이 그림에서 보여주지 모자를 벗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와 하면서 놀라움의 방. 즉 이것을 보고 나서는 이 집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 당시 르네상스 시대는 동시에 소위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 유럽이 신대륙으로 뻗어가는, 구대륙으로 물론 갔지만 특히 신대륙으로 뻗어가는 그런 시대였고, 거기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동식물들, 화석과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들여오게 돼서, 근데 그것은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분덕한마에 보면은 막 악어 껍질부터 뭐 5만 개 다 있죠. 이런 방들이 생긴 거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방은 아직 박물관일 수가 없죠. 그냥 잘난 체 하는 곳이니까. 자, 이게 조금 진화돼서 이제 그다음 그때 아트 챔버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뭐 갤러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게 소위 미술품만 있는 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지만 이런 수집의 풍조가 알프스 넘어서 북부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퍼지면서 완전히 귀족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집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 미적인 그런 취향이 좀 고상화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악어 껍질부터 막 별거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런 게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애들 장난 같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술품만 있는 그런 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당시 프라하 궁에 있는 그런 갤러리인데요. 그런데 뭔가 이것도 우리의 취향과 맞지가 않아요. 그림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너무 무질서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잘난 체일 수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고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랑이죠, 자랑. 뭐 이런 거에서 이것을 뭐 질서 있게 그것을 배열한다거나 이런 건 없죠. 그냥 뭐 옆에 그림과 100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림 사이에. 뭐 상관없어요. 내 눈만 만족시키고 내 방문자만 놀라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그림을 찢어갖고 벽에 맞춰서 하는 건 문제 없죠, 뭐. 화가 놈들 뭐 그냥 내가 그리라 그러면 그릴 테니까. 아주 뭐 권력자들이 볼 때는 뭐 우스운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된 건데, 역시 이 단계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집과 후원은 있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까지는 박물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과연 뭐가 박물관이라는 것을 성립시키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이 강연의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자, 유럽의 여러 곳에 아트 챔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꼽히던 곳이 바로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있는 루브 궁전에 있는 아트 챔버였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물론 일반 평민들이야 감히 가볼 수가 없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만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됐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거죠. 빵을 달라고 배고픔에 젖은 이런 서민들이 식칼을 들고 막 거리를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외쳤고, 그래서 이 성난 군중들이 결국은 이 화려한 루브르 궁전까지 쳐들어간 거고, 그래서 앞에서 뭐 간수 몇 명 죽이고 안으로 막 들어간 거죠. 화려한 궁전에 막 눈이 막 커지면서 이러면서 들어가서 막 헤집고 다니는데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문이 있는 거죠. 그 문을 여는 순간 놀래 자빠진 거죠. 너무나 화려한 방. 자기네들이 뭐 배고픈 자기네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는 지금 빵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놈들 이렇게 즐기고 있었어? 나쁜 놈들. 이래서 막 찢어 발기고 불태우고 하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발상을 바꾼 거죠. 이거를 이 귀족 왕족놈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산이라고 보면 어떨까? 그래서 민족유산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문화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루브르 궁전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박물관이죠. 물론 대형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이 그 이전에 생겼는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브리티시 뮤지엄이 세계 최초의 박물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규정하는 의미에서의 박물관으로서는 사실은 루브르 박물관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수집 후원 플러스 무엇이 성립됨으로써 갖춰지는 거니까요. 과연 뭘까요? 바로 전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아트 챔버에는 전시 개념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달할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냥 잘난 체니까. 근데 이제는 메시지가 생긴 거죠. 뭔가 이 작품들이 그냥 쾌락의 대상, 잘난 체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탈바꿈된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그것을 관람객들,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들에게, 민족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질서 있게 배열하는 전시가 필요해진 것이죠. 이제 메시지가 담긴 것이죠. 이제 박물관은 더 이상 잘난 체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 문화 유산을 민족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의 장소, 신성한 교육의 사당으로서 거듭난 것이죠. 박물관은 처음부터 교육기관이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래서 유럽의 박물관들 보면은 신전처럼 생겼어요. 19세기에 만든 박물관들 보면요. 아주 신전처럼. 왜냐하면은 근대의 신전이죠. 근대의 신전. 뮤지엄이란 말을 그 용어를 채택한 것도 그 이유죠. 그야말로 우리 어감의 박물관이 아니고 물건이 널려 있는 곳이 아니고 뭔가 신성한 학문과 예술이 숨쉬는 것. 우리 민족의 유산이 숨쉬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서 우리 민족의 유산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그래서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주말에는 그곳에 가서 이런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는 옛날 귀족과 왕족들만 향유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정 소량의 돈만 내면 누구나 입장 가능한 그런 곳이 되었던 것이죠. 신성한 곳. 지금도 박물관 가면 거기 정숙 써 있잖아요. 정숙. 박물관은 노는 곳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엄한 곳인 거죠. 원래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약간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박물관이 종류가 많아져서 나눠져서 미술관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처음에는 박물관은 그냥 미술관이었습니다. 미술품만이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왜? 미술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미술품을 본다는 게 그렇게 무슨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거냐? 미술품이 그냥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냥 향유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무슨 교육적이고 뭐 심각한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려 불상이 미술품일까요? 지금은 미술품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원래는 미술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불상을 왜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아니죠. 종교적인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모습이 악마 같으면 종교적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든 것이, 즉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가치, 신앙심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더 큰 가치에 종속되는 거죠. 예컨대 유럽의 여왕들은 자기 모습을, 초상화를 자기는 지금 60세가 넘었는데도 18세 소녀처럼 그리게 했어요. 막 얼굴이 빨갛게 막 볼이 돼서 18세 소녀처럼 그리게 했는데, 그러면 아름다움 자체가 무슨 미인대회 나가려는 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정치적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일종의 정치 포스터인 거고, 즉 아름다움은 정치적인 목표에 종속되는 거죠. 항상 아름다움은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무슨 뭐 정치적이거나 더 상위의 가치들에 종속되는 가치였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갑자기 고양된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미술이라는 말이 18세기에 생겼어요. 오래 안 됐어요. 프랑스 혁명 즈음에서 조금 전에 생겼는데, 프랑스 사람 샤를 바뚜에라는 사람이 장명을 했는데, 보자르란 말이죠. 보자르. 이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파인 아츠, 미술의 정확한 말이 파인 아츠죠. 요즘은 이 아트란 말만 해도 그냥 되지만 정확한 말은 파인 아츠인데, 이게 이제 보자르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뭐 지나가다 보면 보자르 미용실 보자르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전에 아티잔, 장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술가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수 아저씨가 갑자기 조각가, 건축가 이렇게 된 거죠. 석공이 갑자기. 뭐가 도대체 갑자기 이 별거 아니었던, 그냥 우리말도 그 말이 있죠. 뭐 환쟁이 뭐 이런 표현.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무슨 뭐 거의 뭐 종교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보다 한 수 위에 무슨 가장 수준 높은 예술가 막 이렇게 이런 것처럼 뭐 천재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됐던 것일까? 왜? 여러분들 심지어요, 르네상스 시기에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의 길을 걸으려고 했을 때 부모가 때려 말렸다고 해요. 아니, 집안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아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목수가 되려고 그러냐, 뜯어 말렸는데, 당시에 그 메디치 가문의 왕이 부모 찾아가가지고, 로렌조 메디치가 찾아가서 내가 얘 평생 후원할 거니까 제발 좀 시켜라, 얘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예술품으로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기만 해도 예술가는 장인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데 왜 18세기 후반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됐던가? 여기에는 사실은 사회적 변화가 여기 개입돼 있어요. 뭐냐? 바로 근대적인 부르주아층의 등장이에요. 새로운 시민 계층의 등장. 이게 아름다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이제 중세가 끝나가면서 이 시민층이 성장하는데, 예컨대 농부들 중에서 이제 조금 그 많이 수확량을 많이 한 이런 농부들이 이제 그것을 내다 팔고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돈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되는데, 이들이 이제 돈도 벌고 하면서 자식 교육도 돈 많으니까 잘 시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뭐 높은 직위도 갖게 되고 뭐 이러면서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요한 뭐 정치, 예를 들면 뭐 외교관이라든가 뭐 중요한 자리들 또는 대토지, 이런 거 다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들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 있는 거예요. 항상 불만이었죠. 아니 우리가 공부도 쟤네보다 훨씬 많이 하고
능력도 훨씬 있는데 왜 저놈들이 맨날 말이야 대토지에서 포도주나 먹고 맨날 파티나 하고 저런 놈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야 더 잘 살고 좋은 직위를 차지해야 되느냐 불만이었죠. 이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한 것이 바로 정신적 우월성을 추구한 거예요. 너희 놈들이 권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우월해. 예컨대 예술도 봐. 너희 놈들 기껏 그거 보고 쾌락이다 느끼고 잘난 체 하잖아.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예술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정신적인 걸 느낀다고 거기서 하면서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굉장히 정신적인 것으로서 고양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러한 그런 아름다움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한 사람이 예컨대 독일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 임마누엘 칸트. 칸트가 그 상상력 비판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미적인 판단,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데 미적인 판단이라는 게 과연 뭔가를 예를 많이 들어요. 예컨대 우리가 건축물을 본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겠죠. 이야, 저 시세가 많이 나가겠는데? 멋진데? 경제적 가치를 보죠. 어떤 사람은 야, 저거 지으려고 얼마나 사람들 괴롭혔겠어? 정치적 가치를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형태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미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미적인 판단을 칸트는 그렇게 설명해요. 무관심한 관심. 관심이 있대 내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관심인 거예요. 예컨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폭풍 위에 휩쓸린다면 나는 그 폭풍우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당연히 죽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내가 안전한 항구에서 그 폭포를 본다면 근사하다고 느낄 수 있죠. 즉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한 발 빼고 있을 때, 내가 거기 직접 개입되지 않았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좀 촌스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촌스러운 예를 들면 내가 누드 화가인데 그 형태의 아름다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달려드는 그 모델에게 달려드는 순간 이미 아름다움은 없는 거죠. 내 욕망만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대상에 관심이 있지만 그 관심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 미적인 아름다움이라면은 예술품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건 좀 촌스러운 예지만 이해가 잘 되시라고 촌스러운 예를 들었는데, 즉 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초연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개입되지 않는.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사회는 정신적으로 고양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얘기했던 가장 수준 높은 인간의 공동체는 취향의 공동체예요. 취향의 공동체. 취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를 들면 뭐 인간 모임 중에 뭐 주주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정치적인 모임이 있겠죠. 근데 다 이해관계가 개입된 거야. 하지만 취향의 공동체는 내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주말에 만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게 가장 수준 높은 공동체고, 만약에 새로 등장한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가, 주권을 지닌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취향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수준 높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민은 더 이상 신하가 아니거든요. 백성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주권을 지닌. 그러면 주인다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선거에 참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그렇죠. 저 후보를 뽑으면 저 후보가 나쁜 놈인 건 분명한데 그 사람을 뽑으면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라도 들어올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뽑잖아요. 내 이권이 바로 개입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초연한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면 정치적 판단을 할 때도 당장 내 호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는 그거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민,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취향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바로 박물관이야말로
그런 취향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기관이다라고 믿은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미술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기관으로 탄생한 것이죠. 즉 신전에서 나온 뮤지엄이란 말이 전혀 이렇게 과장이 아닌 그런 기관이 탄생한 것이죠. 자, 물론 정말로 이런 목적이 제대로 채워졌는가는 의심이죠. 예컨대 노동자 계층이 막 손에 기름 묻히면서 막 일주일 내내 일했다가 그나마 이제 여유를 내서 주말에 가족들과 으리으리한 박물관에 간다. 루브르 박물관에 간다. 그러면 느끼는 것은 문화적 소외감 뿐이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를 들면 19세기 같은 경우에 문화적인 소외감 뿐이죠. 자기의 그런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공간. 그러면 기분도 나쁘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안 가게 되고 결국은 박물관은 결국은 또 다시 유한계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박물관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데요. 박물관에서 아까 제가 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전시가 빠지면 박물관이 아닌데 전시를 할 때 그 유물을 배열하는 질서의 원리가 바로 역사였다는 것이죠. 역사. 우리도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뭐 고조선에서 뭐 삼국시대 이렇게 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역사의 원리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시대마다 우리 민족 정신의 총화, 예를 들면 고려 불상, 고려 청자, 이조 백자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예술적인 가장 결정체를 봄으로써 일종의 미술품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필요한 교육기관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아니 왜 고려 불상이 민족 문화의 유산이야? 종교적인 이유로 만든 건데 그거 왜 일로 가져왔어? 아니 그 불상이 그 절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원래의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원래의 맥락에서 뛰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속에 배치해 놓은 거잖아요. 이건 너무 왜곡 아닌가. 어쩌면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역사 자체가 역사 왜곡 아닌가. 우리가 보통 역사책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딱 수미일관하게 써져 있는데 그 수미일관의 얘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왜곡 아닌가. 전혀 맥락이 다른 것들을 억지로 우리가 원하는 뭐 민족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끼워 맞춰 갖고 얘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박물관이죠. 원래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그냥 우리 민족의 뭐 무궁한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박물관이란 곳이 교육의 기관이라고 뭐 멋있게 평가해도 되지만 달리 얘기하면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곳일 수 있지 않은가 억지로. 일종의 대국민 선정기관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또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뭐 좋은 박물관도 있고 별로 안 좋은 박물관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박물관이라는 기관이 이제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많은 흑역사를 결국은 촉발했는데요. 흑역사. 부끄러운 역사죠. 박물관의 역사는 반드시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 19세기 박물관이 발전하던 시기는
유럽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죠. 즉 처음에 박물관이 너무 미술관에 국한돼서 좀 너무 유한계층만 이렇게 찾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물관이 이제 조금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박물관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로 늘어났고, 그래서 미술관은 따로 독립해버리고 이제 뭐 여러 종류의 박물관들 생기게 되고, 또 박람회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식민지에서 제국들, 식민지에서 들여온 다양한 것들을 막 보여주는 이런 일종의 쇼에 가까운 이러한 박람회와 결합돼서 이제 박물관이 대중적인 인기를 끄게 되는데, 이런 발전 과정에서 많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가장 나쁜 예가 바로 소위 호텐토트 비너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인데요. 호텐토트족의 비너스, 약간 비꽃말인데요. 이 여성의 원래 이름은 사르티 바트만인데요. 그 원래 종족의 이름 따로 있는데 그 영국의 식민지에 속했던 그런 아프리카 부족인데 그들을 이제 호텐토트라고 불러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호텐토트족이라고 불렸는데 원래 이름 따로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호텐토트족의 한 여성이 너무 엉덩이가 크고 너무 이렇게 일반, 그러니까 문명인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원래 이 종족이 좀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더 그런 여성을 데려와서 마치 원숭이 보여주듯이 끌고 다니면서 관람시키는 거죠. 물론 가만히 앉아있게 하고 관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춤도 추게 하고 가지고 논 거죠. 그러면서 유럽의 중요한 박물관들을 다 돌고 서커스도 하고, 이것과 관련된 영화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지겨워하니까 사창가로 넘겨지게 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견디지 못해서. 근데 또 그것으로 비극이 끝이 아니라 이 여자의 몸의 일부를 또 도려내가지고 거기만 또 따로 전시하고, 이거 보면 정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당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만 나쁜 제국인 것 같지만 유럽 제국들이 하나도 더 날 게 없어요. 하나도 더 정말. 오히려 했으면 더 했지. 거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좀 낮은 인간으로 봤지 동물로 보진 않았잖아요, 최소한. 근데 이쪽은 거의 뭐 사람으로 안 본 거죠. 해도 너무 했어요. 정말 제가 봐도 화가 나. 이런 흑역사도 있었죠. 자, 어쨌든 이 박물관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 그리고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알아봤는데요. 박물관은 빛과 어둠이 있는 곳이죠. 좋은 역사도 있고 또 흑역사도 있고, 단순히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적어도 현재까지는 박물관은 굉장히 사랑받는 곳이죠. 박물관도 진화를 많이 해서 옛날의 문제점들을 많이 극복하고 해서 굉장히 요즘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이고 또 미래도 밝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물관의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는 기관의 성격,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박물관의 유형 중에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물론 뭐 박물관 전체적으로 다 역사적인 걸 다루는 거지만 특별히 그 민족의 역사를 다루는 그러한 박물관들이 있죠.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례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사 박물관이죠. 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에요. 18세기부터 있었던 건물이고 옛날에 원래 그 병기고 무기를 병기고 시설이었는데 그걸로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무기 전시를 하는 곳으로 일종의 전쟁박물관으로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이게 이 지역이 이게 옛날 동베를린으로 가서 이제 동독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가 이제 서독 동서독 통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독일사 박물관으로 재탄생을 했는데 뭐 독일의 역사를 굉장히 보편적인 견지에서 너무 막 민족 자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명암을 이렇게 아주 균형적으로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그런 이제 박물관이죠. 그 건물도 원래 이제 병기고 그리고 전쟁박물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게 약간 상무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만 멋있죠 나름. 그리고 이제 상설전을 하는 곳을 넘어서서 저 뒤쪽에 기획전시동을 새로 만들었어요. 기획전시동. 유리 건물로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유명한 페이예요. 중국계 미국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그 아까 이거 말고 아까 이 루브르 박물관 요 유리 출입구를 만든 사람이죠. 예, 피라미드. 그 미테랑 대통령 때 미테랑 대통령 사회주의자였던 미테랑 대통령의 미학 가장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는 그 사람의 미학을 일종의 구현했다고 보이죠. 이거를 만든 아주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뭐 건축물로서는 뭐 훌륭하죠. 훌륭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긍정적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독일 통일,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인데 사실 독일 통일은 원래 시작은 그렇게 된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일종의 동독이 망하면서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병합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마치 동독은 2등 국민인 것처럼. 이러면서 옛 서독 출신의 사람들은 동독을 마치 나치를 잇는 그런 잘못된 역사로 보고 그래서 나치의 과거 청산하듯이 동독 과거도 청산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죠. 그런데 물론 동독 체제는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그 유신 체제 비슷했어요. 일당 독재고. 그러긴 했지만 체제 자체는 문제가 많았지만 동독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그냥 나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더구나 사실은 독일에서 동독 체제가 무너진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는 독일 최초의 진정한 어떤 시민혁명으로서 사실은 이루어진 것인데 동독 사람들의 그런 의미는 다 무시되고 그냥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통일된 베를린을 만드는데도 완전히 서방 도시의 느낌이 나게 이렇게 만들고 역사 해석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동독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굉장히 개방적인 이런 유리 건물의 이 서방적 느낌이 나는 이 유리 건물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박물관 건물이 한때는 동독에 속해 있던 박물관인데 동독의 역사를 없애는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지 않은가. 건물 자체는 아름답지만 건물이 아름답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그런 비판적 사고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박물관이 전시를 한다고 할 때 그 전시가 그 전시 형태뿐만 아니라 건축물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전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뭔가 그냥 멋지고 근사하면 좋은 게 아닌 거죠. 어쩌면 박물관은 처음부터 그랬고 어떤 이데올로기 선전의 장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세련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음험할 수 있는 거죠. 자, 박물관의 유형 중에 미술관이라는 것은 원래 박물관이 미술관이었지만 미술관은 따로 독립하면서 미술관은 아예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죠. 아예 그냥 미술을 위한 미술. 극단적으로 아름다워지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럴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죠. 미술관 건물 중에서 뭐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역시 인상적인 것은 빌바오에 있는 구게나임 뮤지엄. 원래 구게나임 뮤지엄은 뉴욕에 있는 건데요. 그거의 빌바오 지점이죠.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사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별 지명도가 없는 도시였는데 이 박물관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죠. 제가 2019년에 여기 가서 찍은 건데요.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가, 미국 건축가가 이렇게 해체주의 건축 준 건데 이 박물관은 그 안에도 물론 볼만하지만 전시도 볼만하지만 그냥 건축물 자체로 그냥 전시해요. 너무나 미래적인 이런 건물이고 특히 재질이 특이한데 저 재질이 뭐냐면은 소련이 망했을 때 하도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막 닥친 대로 팔았는데 우주선 만들던 그 재질 우주선 표면을 만들던 그 재질을 막 파는데 그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주선 같기도 하고 또 저 밑에 이렇게 거미 저거는 일본인 그 조각가의 작품인데 저기서 이렇게 계속 시간별로 이렇게 막 연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막 묘한 분위기도 연출해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예 미술관은 미술을 위한 미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뭐 굳이 비판적으로 보자면 또 정치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여지도 있고요. 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낙원이죠. 자, 그리고 새로 나온 박물관의 유형이 있어요. 비교적 근래에 생긴 박물관 유형. 이 박물관의 유형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뭐 다양하지만 요즘 대세를 얻고 있는 것은 인권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으로 많이 불리고 있어요. Human Rights Museum. 역사 박물관, 미술관처럼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박물관은 원래 고전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을 전시하는 곳이라면은 이 인권박물관은 주로 어두운 과거,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죠. 그죠? 그런 것인데 이제 유명한 곳이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이죠. 이 박물관도 그 건축물 자체로서 대단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다니엘 리베스킨트라고 하는 유대계 미국 건축가 그 작품인데 이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가족이 원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 출신이에요. 본인도 그 옛날 그 유대인 학살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연결돼 있고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가서 결국은 자식이 이제 건축가로 성공한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리베스킨트의 건물은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산의 광안대교 타고 가다 보면 아이파크 이런 것도 이제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작품이고 또 그 9.11 테러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데 다시 이렇게 건물 짓는 것도 이제 리베스킨트의 작품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체주의 건축가예요. 이렇게 해체하는 건데, 이 건물도 이 건물 자체만 봐도 상처가 드러나요. 마치 이렇게 유리 창문이 칼로 난자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고, 흥미로운 거는 저 위에 있는 저 건물이 이제 원래부터 있던 베를린 시 박물관이에요. 베를린 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 근데 그 옆에 유대 박물관이 있는데 저 시 박물관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박물관은 입구가 없어요. 암시하는 바가 있죠. 즉 원래 베를린 시의 역사에서 유대인은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빼놓고는 베를린 시의 역사에 있을 수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운명적으로 유대인의 역사는 베를린 시의 역사와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박물관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하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저 실내에도 이렇게 기우뚱하게 돼 있고 뭔가 해체돼 있죠. 뭔가 불안정하고 처음에 이 박물관이 개관했을 때 너무 아무 유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박물관은 유물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관람객들이 너무 볼 게 없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유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유물이 아예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없음을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없음을. 사라진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박물관의 새로운 기능, 자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보다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들도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종류의 박물관이 더 많이 필요하죠. 서울의 성산동의 전쟁 여성 인권 박물관 같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스스로 만든 그들을 돕는 단체와 함께 만든 그런 박물관인데 건축물도 되게 의미가 있고 굉장히 가볼 만한 그런 인권 박물관이죠. 사상기념관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상기념관도 기존의 박물관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물론 비판점도 있는데요. 적어도 거기 센터 상설 전시하는 그곳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서 만든 곳이고요. 그런 곳을 앞으로 계속 좀 발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민족 잘났어 이런 것만 하는 곳은 오히려 진부하죠 이제는. 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요. 박물관이 이런 점에서는 박물관도 진화하고 있죠. 네, 있죠. 네네네. 자,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종류의 박물관. 이거 우리나라 건축가 김광수라는 제 나이 때 그런 건축가 50대 초중반에 이제 이 건축가가 진 건물인데요. 진 건물이 아니죠. 리모델링한 건물인데요. 원래 이 부천에 있던 쓰레기 처리장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 옮겨가면서 그 건물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죠. 사실 쓰레기 처리장은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곳이죠. 자신이 쓰레기 처리장 옆에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치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집값 떨어지지 않게 감추고 싶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 기억이 있어야 될 텐데 이곳은 사실은 망각으로 둘러싸인 망각의 장소죠. 그 당시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 이후에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 사실은 도시에서 부천이면 이제
서울의 외곽에서 사실은 수도권의 그 쓰레기 이런 것들 모두 받아들이는 곳인데 당연히 가장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네네네. 네네네.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아름답게 기억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설이 어떻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유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도시의 과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건물에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런 옛날 이렇게 쓰레기 처리하던 그런 장소가 팍 나오는데 여기에 쓰레기들이 이제 팍 들어가면 이렇게 집 이겨진 다음에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그냥 무슨 막 그 지옥처럼 그냥 막 쫙 밑에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난간이 안전하게 돼 있지만 보면은 막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리고 막 칙칙하고 저런 곳에 딱 가보면 무슨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딱 느낌이 와요. 이곳은 무슨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멀던 곳도 아니고 바로 일상의 옆에 있었던 곳인데 일종의 악마 같은 느낌의 공간인 거죠. 어쩌면 우리 산업사회의 끊임없는 폐기물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그 뒷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되게 이렇게 막 소비 지향의 이런 산업사회에 대해서 그 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좋은 콘셉트라고 봐요. 이렇게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냥 어떤 충격을 주는 거죠. 충격. 저는 앞으로 이런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곳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때 아까 칸트가 얘기했던 취향의 공동체 이런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바람이죠. 또 다른 종류의 박물관인데요. 독일의 산업문화유산인데요. 루어 공업지대. 우리가 세계사책에도 뭐 루르 공업지대 이래서 이렇게 유럽 중공업 19세기 후반 중공업 발전에서 대표적인 장소죠. 루어 공업지대인데 이곳이 이제 사실 제조업이 유럽은 이제 한물 갔잖아요. 뭐 한국한테 자리를 뺏긴 거는 이미 예전이고 중국한테 뺏기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제조업에 갈 곳이 없고 이런 곳은 이제 더 이상 쓰임이 없는 거죠. 다 문 닫고. 그래서 이제 다 문 닫았는데 그럼 이곳을 그냥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옛 공장 시설들 그냥 다 폐기할 거냐. 이곳을 일종의 박물관, 기념관 또는 어떤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공원, 휴식의 공간으로. 그래서 왜 꼭 무슨 뭐 옛날 왕정 시대의 유물만이 유물이냐. 이 산업화 시대의 이런 공장들이 왜 유물이 될 수 없는 거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놔뒀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죠. 하지만 이런 것도 이것이 이렇게 그 휴양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산책하고 뭐 소풍도 오고 뭐 이런 곳인데 이런 어떤 산업 문화의 그런 기억들을 지금의 시대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때 힘들게 살았던 노동자들을 기억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대와는 다른 시대의 기술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취향과 문제의식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이제 산업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옛날 신발 공장 이런 것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옛날 지금 이제 좀 산업적 미래가 많이 없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다 버리고 거기 뭐 리조트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런 기억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물론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 모든 것을 역사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데올로기로 만들고 뭔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거를 보존함으로써 이렇게 화석화시키는, 그거를 전문가들은 뮤제이피케이션, 박물관화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냥 박제화하는 거죠. 박제, 화석화시키는 이런 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론 비판적인 논의도 가능해요.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는 건데요. 사실 유럽 도시들 가면은 도시의 거의 반이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박제화된 곳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생명력이 없는 거죠. 막 때려 부수는 한국 같은 곳이 오히려 더 생명력은 있을 수 있어요. 막 좀 문화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활기차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곳이 박물관화되고 이렇게 화석화되고 이렇게 그럼 그냥 과거로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또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도 물론 가능하지만 또 이것을 의미 있는 성찰의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이 박물관의 탄생과 변천 그리고 새로운 전망을 통해서 박물관의 의미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 전략으로서의 어떤 박물관의 가치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